네, 안녕하세요. 제1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스페셜 토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의 독특한 섹션이자 올해 더욱 풍성해진 섹션이죠. 비욘드 섹션의 6작품에 대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영화평론가 허나몽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허나몽입니다. 네, 서울국제건축영화제가 처음은 아니시죠? 네. 지난해에도요, 네. 히치콕의 이창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좀 건축적인 측면에서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섹션인 네. 비욘드 섹션에 대해서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욘드 섹션은요,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 좀 독특한 섹션인데요. 건축의 경계를 확장을 해서 말 그대로 건축 너머의 다양한 영역들을 연결하는 섹션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다양한 예술 영역들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작품들을 소개해온 섹션입니다. 올해는 우리의 이 일상, 요즘의 세대의 화두인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주제로 한번 비욘드 섹션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평론가님은 어떠세요? 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저희 행동 반경이 네. 집과 도시로 제한이 되면서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지고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집이나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도시에서 이렇게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때가 있었나 싶거든요. 네. 여행이 제한되면서요. 네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저는 그 집에 있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더 오랫동안 집에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만족스럽기도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 좀 더 의미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점에서 지금 비욘드 섹션에서 상영하는 작품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내가 거주하는 도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살피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올해 비욘드 섹션은 플레이스 스페이스라는 부제와 함께 내가 사는 집, 우리가 사는 도시라는 두 개의 서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이 동네 그리고 도시의 공간이 어느 때보다도 차고 넘치고 있는 시대다. 그렇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탐구를 해보는 섹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작품들을 한번 한 편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가 사는 집의 첫 번째 작품이죠. 죽은 영혼의 안식기. 네. 제목이 굉장히 강렬하죠. 죽은 영혼의 안식기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슬픈 내용 그리고 암울한 내용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것처럼 극 중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경우는 왕년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뮤지션이었지만 지금은 그때 영광을 누리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안쓰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런 점이 또 그 죽은 영혼의 안식기라는 제목과 잘 어울리는데요. 한편으로 그 주인공 뮤지션이 지금은 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잖아요. 너무 좁은 공간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다 보니까 물론 그 둘에게는 각별한 공간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가까워서 또 다투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의 면적이 이 가까운 사람들 간의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여주는 게 또 이 죽은 영혼의 안식기가 아닌가 합니다. 네, 저희에게는 사실 좀 익숙한 공간이기도 해요. 네. 4평 남짓한 원룸 아파트죠, 소위 익숙하신가요? 말하는. 네, 저는 그거보다는 좀 넓은 공간에 살고 있어가지고 별로 익숙하지 저희가 이렇게 않던데요. 계산을 해봤거든요. 4평 네. 남짓한 공간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45세예요, 주인공이. 네네. 그리고 왕년에 잘 나갔던 베이스 기타리스트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 좁은 원룸 아파트에서 네.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영화가 어느 해외 영화제에서 소개가 됐을 때 네네. 그 프로그램 노트, 이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노트에 적힌 글귀가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Too old to be cool 이라고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제가 영어에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주시면 해석을 해드리자면 네. 그 왕년에 잘 나가는 베이스 기타리스트였지만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45세의 늙은 뮤지션이 됐잖아요. 사실 5세면 늙은 건가요? 근데 그 주인공이 사실은 네. 나이에 비해서도 좀 그렇죠. 예, 많이 늙어 보이죠.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들어 보이시긴 해요. 그렇죠? 여기서 좀
하나 사실을 알려드리면 그 뮤지션이 저보다 어립니다. 그러니까요. 더 나이가 많으신 평론가님께서 더 어려 보이시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 주인공을 소개하는 그 글귀가 네. 지금 뭐 러프하게 제가 직역을 하자면 다시 쿨해지기에는 네. 너무 늙었다. 근데 지금 영화에서는 본인은 굉장히 쿨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발버둥을 치는데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좀 쿨해지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 뮤지션 같은 경우는 자신이 노래했던 가사가 미래를 좀 예견한다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죽은 영혼의 안식기라는 제목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 극 중에 이제 뮤지션이 왕년에 잘 나갈 때 만들었던 그 곡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곡을 따라서 이 뮤지션의 운명이 정해진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런 운명이 굉장히 컸던, 잘 나갔던 그런 면적의 운명이 지금은 너무 내평남짓한 공간으로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곳에서 쿨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모습을 이 영화는 좀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프로그램으로서 네네. 그 영화에서 보여지는 공간과 도시 풍경이 참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조지아라는 나라에서 온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관객분들께는 좀 생소할 수 있는 나라인데요. 옛 이름으로는 그루지아라고 불렀던 나라죠. 사실 소비에트 연방 국가였기 때문에 저는 이 공간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이제 레반의 어떤 주인공, 레반의 네. 그런 어떤 인생이랄까, 그냥 지금의 현실이랄까,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이 영화는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의 그 소비에트 시대 이후에 그 몰락 이후에 그쵸, 네네. 그런 현실이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감상하시면서 사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나라지만 그 나라의 어떤 도시 풍경과 그 아파트 풍경, 그쵸? 그 약간 공동주택 같은 그런 그렇죠. 분위기였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레반이 지금 겪고 있는 현재 상태가 그 그루지아의 그 바깥 풍경,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건물들이 많지도 않고 지금 황량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의 이 극중 주인공 뮤지션이 처한 그 상황과 절묘하게 좀 교차가 되면서요. 그런 것들이 좀 영화적인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저희가 스포일러가 네. 되기 전에 이미 다 스포일러를 말한 것 같은데요. 더 많은 내용과 반전이 네. 있다는 점, 네, 기억해 주시고, 네. 그럼 제가 다음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은요, 우리나라 영화죠. 네. 이별유예, 조혜영 감독의 이별유예라는 작품입니다. 네, 네. 이별유예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슬픈 내용이 될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공간과 연결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극중 주인공은 아버지를 둔 이제 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머니와 같이 살지 않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딸의 입장에서 아버지는 어떤 공간에 살고 있을까를 이제 탐구하기에 만든 작품이 바로 이별유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네, 어떤 집이라는 공간이 네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담고 있는 매체구나. 네네. 네, 그래서 그렇죠. 공간으로 시작을 해요. 영화 시작부터가. 근데 참 저희에게는 친숙한 풍경이죠. 네, 또 친숙한가요? 네. 좁은 공간? 네, 그래서 제가 원룸 이런 데서 많이 살아가지고 그런 감독께서 네. 이제 본인 살았던 집들을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그런 풍경들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공간적인 측면으로 이 영화를 감상했을 때 굉장히 조금 슬펐던 부분이, 네네. 이 집이라는 공간이 나의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생활을 보여주는 네. 그런 장소인데 사실 굉장히 하나씩 다 부족해요. 뭔가 채워도 그쵸, 이렇게 네네. 만족될 수 없고 다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계속 있는 공간으로 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인공이자 화자이자 감독이신, 예, 그래서 아버지와 떨어져서 살게 되시면서 아버지의 삶을 잘 모르시죠.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지금. 그래서 아버지의 생활이 어떠실까 궁금해하는 그 생각이 아버지가 어떤 곳에 살고 계실까 하는 그 집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에서 집이 갖는 의미, 물론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집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 한국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집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고 싶어도 어떤 혼란들, 그러니까 이제 이 극중의 아버지를 보게 되면 한때는 잘 나갔지만 뭔가 좀
회사에 반항하는 모습으로 그것 때문에 또 집을 잃게 되고 지금은 어디 적당하게 거주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이동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어디에 정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딸의 입장은 또 얼마나 또 마음속으로는 힘들까라는 것을 좀 짐작하게 하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럴 정도로 우리가 어딘가에 머문다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인 다큐멘터리죠. 네. 굉장히 사적인 다큐멘터리가 이렇게 보편성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은 아마도 가족이라는 주제와 그리고 집이라는 이런 보편적인 주제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 형식들 그리고 소재를 통해서 사적인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최근에 한국의 다큐멘터리 경향 중에 하나가 그 사적 다큐, 그러니까 가족을 다루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보통 보게 되면 그 인물들이 지닌 사연들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식상하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이별유해 같은 경우는 그런 인물들의 사연보다는 인물들의 공간을 쫓고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기존의 다큐멘터리보다는 훨씬 더 좀 확장된 시선으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그런 어떤 내면의 세계를 탐구하는 다큐멘터리가 네. 그 내면의 세계가 장소로 대표되고 있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또한 네. 굉장히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거, 그만큼 공간이 중요하죠. 네, 그러면은 이별유해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희가 네. 마무리하고요. 다음 내가 사는 집의 마지막 작품이죠. 레이디 타임, 핀란드 작품입니다. 네. 레이디 타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레이디 타임은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자 화자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요. 새로 이사를 가는 곳에는 그 전에 살았던 인물의 물건들이 다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인물들은 바로 이제 지금은 살지 않고 죽은 할머니인데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삶이 어떤가 이 공간과 그리고 그 공간에 놓여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유추해가는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서도 화자가 감독 본인이신데요. 네. 그 마치 저한테는 네. 그 새로 감독이 이사 가게 된 집의 네. 풍경이 나이든 여인의 네네. 그 생전에 살았던 집 풍경이 그대로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할머니만 딱 없어지신, 그쵸?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요, 아니 이거 죽은 사람을 추적한다고? 그리고 흑백 사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밤에 혼자 보면 굉장히 무섭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자기가 모르는 사람의 삶을 쫓아간다는 거, 그것은 네. 타인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 또 영화가 마무리될 때는 흐뭇한 감정으로 와가지고요, 처음에 감상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네. 사실 감독이 그 집에 살았던 여인의 삶을 추적하게 되는 계기가 그 여인이 이 소지품이나 이 유품들이죠. 유품들을 챙겨줄 가족이나 어떤 그런 친지들이 없이 네. 홀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독은 그 소지품, 유품들을 정리해서 버리는 그 행위가 이 살았던 이에 대한 기억과 더 나아가서는 그 살았던 이의 삶을 지우는 행위인 것 같다고 아마 느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그 유품들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유품들을 살펴보면서 삶을 추적해 나가죠. 네네. 이곳에 살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네네. 그러면서 감독이 아이를 낳게 되죠. 네네. 네. 그래서 뭔가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그런 뭔가 서정적인 작품이었는데요. 네. 또 어떤 인상 깊은 장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로그래머님께서 이게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레이디 타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레이디는 뭐 겉으로는 그 집에 살았던 할머니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또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그렇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살아있는 삶뿐만 아니라 그 삶과 죽음이 항상 합쳐졌을 때 그 시간이라는 것이 원으로 완성되잖아요. 아마 그런 제목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도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을 할 때 과연 나의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고민을 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서 그래, 내가 만약 혼자 홀로 죽게 된다면
내 물건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이 집에 들어올 사람을 위해서 다 남기고. 남겨둔다면 네. 예, 나의 삶을 그분이 좀 추적해주지 않을까? 예, 라는 희망을 가져봤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군요. 네, 저는 오히려 굉장히 이 영화에서 인상이 깊었던 것이 네. 사실 감독이 이 여인의 삶을 추적하는데 가장 큰 힌트랄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부분이 네. 그 여인께서 8mm 네, 카메라죠. 필름 영상들, 맞아요. 동영상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그쵸. 그래서 역시 영화는 좋은 매체구나. 네. 기록의 매체구나. 네. 나도 나의 삶을 좀 많이 찍어놔야 되겠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내용이 혹시 제가 사후에 저를 좀 세상에 알리는 그런 기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그 나중에 누군가가 평론가님의 인생을 추적하는 영화를 만드신다면 이 영상을 넣어야 되겠죠? 그때 제목은 남몽타임? 네. 네, 저는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이 결국은 이 여인의 개인적인 삶을 추적하는 과정이 사실 개인의 사적인 역사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네네. 예, 어떻게 보면 핀란드의 역사와도 좀 맞물려 있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역시 개인의 역사는 개인의 것만이 아니구나. 전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보통 개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좀 프라이비티,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공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영화가 잘 살리고 있고, 또 한편으로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극중 이제 감독이자 화자가 이 집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때 이 집을 바라볼 때 이 집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 살아있다는 것은 그 집이 품고 있는, 그리고 집 공간에 살았던 사람의 어떤 내용들, 그것들이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 안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감독이 그 이야기를 쫓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이란 공간은 역시 사람이 들어가 있을 때 삶을 부여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작품이 또 레이디 타임이었습니다. 네. 또 부차적으로 요즘 우리나라 관객분들이나 이런 핀란드 같은 북유럽 국가들에 관심이 네.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런 어떤 핀란드의 풍경과 네. 그리고 그런 실내 디자인, 네네. 그렇죠? 그 모습을 네.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내가 사는 집 섹션의 새 작품은 이렇게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죠. 집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영화적인 서사가 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우리가 사는 도시로 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입니다. 마이 달링 슈퍼마켓. 네. 굉장히 달콤한 그런 제목이지만 네. 배경은 슈퍼마켓이고, 또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그런 좀 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을 겪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달링처럼 달콤한 순간도 있지만 또 그 안에는 상명하복의 어떤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또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슈퍼마켓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사실 도시를 사는 사람들에게 대형 슈퍼마켓은 네, 굉장히 친숙한 일상의 공간이자 그렇죠. 또 여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대형 마켓을 가면은 네. 대형 마트를 가면 그렇게 또 신나요 항상. 혼자 가시는데도 신나시나요? 어떤 것들을 살까 또 시식 네. 코너도 돌고 그쵸? 네. 근데 오히려 신나기보다는 또 너무 많은 물건들을 카트에 담다 보면 아니 내가 가진 돈으로는 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저희가 또 그렇게 마트에서 소소하게 플렉스 한다고 하죠. 네. 그런 재미가 있죠. 사실 이 영화의 배경은 브라질의 한 대형 슈퍼마켓입니다. 그 속에서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영화가 올해 비욘드 섹션 영화들 중에서 가장 유머 감각이 돋보이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유머 감각도 돋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했을 때 생각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뭐 사실적인 내용을 그대로 좀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는데, 이 마이달링 슈퍼마켓을 보게 되면 지금 프로그래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머도 있지만 과연 이 슈퍼마켓에서 그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도 보여주고, 또 그와 반대편에서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그런 빅브라더처럼 과연 이들 직원이 그렇게 자유로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편 시사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 또 이 마이 달링 슈퍼마켓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슈퍼마켓이라는 그 공간을 굉장히 탐색하는 듯한 시선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 커다란 공간에 뭔가 좀 갇혀 있는 듯한 네네. 그리고 그 하나의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만 이루어진 구성된 영화라서요. 네네. 좀 그런 이게 공간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음. 선입견이 사실은 처음에 있었어요. 네. 하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이야기가 탄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또 공간이 아까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네네. 살아있는 듯한 음. 느낌이 좀 있어요. 네네. 예,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다양한 장르가 한데 모이고 있는 네네. 그런 작품이죠. 네. 그게 공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슈퍼마켓이라는 곳은 물건도 그렇지만 이 인물들이 있고 또 직원들이 있는 공간들이 다 구획화가 되어 있잖아요. 구획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공간 각각의 공간마다 거기에만 존재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는 그 구획된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를 또 살피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구획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골목이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물건이 진연된 곳에 어떤 복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복도들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사람들이 부딪히잖아요. 거기서 이야기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바로 그 생기는 이야기들을 이 다큐멘터리는 여러 가지 장르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비주얼적으로 네. 흥미로웠던 것은 뭔가 리듬감이 느껴져요. 네, 리듬감인가요? 네, 그렇군요. 어떤 그 직원분들이 작업하는 모습, 네.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뭔가 약간 좀 저희가 상상하기에는 단조롭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네. 이 영화는 굉장히 리듬감 있게 네. 그 이야기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이 영화는 공복에 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빵 굽는 장면이 굉장히 맞습니다. 수시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의미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기 있는 빵을 빨리 먹고 싶다. 빨리 이 영화를 보고 가까운 그 빵집을 찾아가서 빵을 사와야 되겠다. 슈퍼마켓에 가서 음식을 사와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네.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해외 여행을 가도 제일 재밌는 게 그 지역의 슈퍼마켓을 방문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께서는 브라질의 대형 슈퍼마켓을 방문을 하셔서 그곳을 둘러보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뭐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지금이야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지만 1년 전만 하더라도 해외여행이 자유롭고 저도 이렇게 여행을 다니게 되면 슈퍼마켓에서 그 먹을 것들 많이 가져오거든요. 근데 액체로 된 거는요. 사실 그 우유 180ml 그 정도만 조금 넘어도 공항에서 압수당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예고를 드리자면은 슈퍼마켓의 공간에서 양자 물리학과 네. 일본의 아니메가 네. 등장을 합니다. 기대되시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러면은 마이 달링 슈퍼마켓이었고요. 다음 작품은 나의 바르셀로나를 기다리며입니다. 네. 네. 저는 한 15년 전쯤에요. 제가 또 이 가이드북을 또 출판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당시에 유럽을 꽤 오랫동안 돌아다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을 가기 전에는 기대했던 도시들이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뭐 영국의 런던이나 프랑스의 파리나 이탈리아의 로마를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곳이 바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였어요. 예, 그럴 정도로 자유로움이 넘치는 그런 공간이어서 이 영화를 딱 봤을 때 그런 좀 자유로움을 기대하고 감상을 했는데 이 영화는 그 바르셀로나가 지니고 있는 밝은 면의 이면에서 그렇죠. 그 체류증을 얻지 못해가지고 결국 계속해서 그 공간에 있는 물건들을 주워다가 팔고 힘들게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바르셀로나의 그림자를 비춰준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네, 마치 바르셀로나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몇 가지 관광지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뭐 대표적인 그런 유명한 관광지들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실 텐데요. 그렇죠. 사실 이 영화는 마치 바르셀로나의 뒷골목을 누비는 듯한 네네. 그런 느낌을 주는 작품이고요.
다 흑백 화면이죠. 그렇죠. 네. 흑백 화면이다 보니까 지금 프로그래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셀로나에 가게 되면 사그라다 파밀리아, 그러니까 대성당도 감상할 수 있고 또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네. 이제 캄프누라는 이제 축구장도 있고 또 중요하게 람블라스 거리가 주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다채로운 느낌이 아니라 흑백이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이제 교차하는 곳인데 이 영화는 그런 빛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둠이라는 곳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서 왜 흑백 화면으로 이 영화를 구성했을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점이 있는 거죠. 네, 주인공이 바로 바르셀로나 거리에서 노숙자로 생활을 하고 있는 아프리카 청년이죠. 그렇죠.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아, 영화 되게 어둡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관객분들께서. 실제로 어둡지 않나요? 흑백이라서 어두운 것도 있고요. 네. 사실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네네. 이민자와 노숙자 문제를 다루고 그렇죠.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굉장히 독특하게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죠. 네. 뮤직비디오와도 같은.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젊은 감각으로 마치 한 편의 뮤직비디오처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감각이 참 돋보이는구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이 감비아에서 온 그 모우라는 인물인데요. 음악에도 조예가 굉장히 깊어가지고 음악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리듬감 있고 비주얼적인 그런 영화적 편집은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성격을 영화적으로 반영했다고 봐도 되거든요. 아마 그런 점이 영화가 어둡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그렇게 어둡게만 느끼지 않는 그런 지점인 거죠. 네, 실제로 영화에서도 등장을 하죠. 그 주인공 청년이 비록 쓰레기를 이렇게 줍고 있지만, 네네. 그죠? 쓰레기통을 뒤지면 팔만한 것들을 뒤지고 있지만 랩도 하시고 네네. 걸어가면서, 그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뭔가 와 진짜 뭔가 스트릿 스타일의 뮤직비디오구나라는 네네. 느낌을 주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감염증 19가 이제 해제가 되고 자유로운 날이 왔을 때 바르셀로나를 여행하게 된다면 아마 이 영화는 바르셀로나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되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영화는 해외 인권 영화제들에 많이 초청이 된 작품이더라고요. 네네. 참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생각하는 그런 무거운 영화들과는 조금 비주얼적으로 차별화되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 이제 건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건축물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건축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또 지금 소개하는 작품이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만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작품입니다. 내 앞에 모든 뉴욕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이제는 뉴욕입니다. 아, 네. 바르셀로나에서 모두가 뉴욕으로. 그렇죠. 뭐 그 섹스 앤더 시티의 캐리 브래드쇼가 부르짖었던 그 네. 도시죠. 아, 그렇군요. 네. 안 보셨나요? 네, 저는 잘 안 봤고 하지만 그 뉴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익숙하다고 생각을 해놓은 게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할리우드 영화에서 뉴욕에 갖는 그런 위상이 있잖아요. 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 나오는 그런 좀 뉴욕의 다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유명한 장소를 저는 기대하고 이 영화를 봤는데 기대했던 장소와는 좀 다른 곳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냐 하면 뉴욕이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관광 명소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을 또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거대한 도시죠. 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네네. 네, 뉴욕이 저희는 보통 맨하튼만 떠오르게 되는데 사실 뉴욕이 5구역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저도 기억을 잘 못해서 적어주셨군요. 메모를 해왔는데요. 맨하탄, 네. 브롱스, 퀸즈,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 이렇게 5구역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 매트 그린이라는 캐릭터가 네네. 이 5구역을 구석구석 다 다니는 영화죠. 구석구석을 다 다닌다고 했을 때 그럼 뭐 며칠이면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이 인물은요 정말 뉴욕의 구석구석을요 그냥 며칠이 아니라 몇 년째 계속해서 다니고 있고 그것이 또 뉴욕 내에서는 매스컴을 타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죠.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 캐릭터가 실제 인물이시죠. 그렇게 정말 여행을 하시는 네네. 그 횡단 여행도 아마 동부의 끝에 어느 한 지역과 네. 서부의 한 끝에 한 지역에 똑같은 이름의 해변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해변을
한번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있는 해변까지 한번 내가 걸어가 보겠다. 이런 여행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요, 이렇게 영등포의 양평에서 경기도의 양평을 여행하는 그런 그렇죠. 개념이 되겠죠. 네. 근데 사실 그게 미국 땅이니까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분은 이 영화에서는 뉴욕의 모든 길, 모든 도로, 모든 거리, 모든 골목, 모든 다리를 내가 다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영화에서는 우리나라 관객분들께서 반가워하실 분이 한 분 있으시죠? 누구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배우 제시 아이젠버그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 너디한 매력을 그렇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제시 아이젠버그가 한국 관객들에게도 많이 이름을 알렸고, 그리고 제시 아이젠버그가 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프로듀서 역할, 그러니까는 재능 있는 영화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하는 작품이 제시 아이젠버그가 처음으로 프로듀서로 또 참여한 작품이기도 한데요. 그쵸? 보통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홍보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지가 않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시 아이젠버그라는 거대한 스타가 할리아의 네, 배우가 여러분 있죠.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 제시 아이젠버그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이렇게 인사 영상도 보내줬나요? 그것은 비밀인가요? 비밀이지만 무언가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대해 있나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이 말씀을 잠깐 주셨었는데요, 네. 평론가님께서 저 아까 얘기했던 바르셀로나 그 뒷골목 여행이라는 그 측면과 더불어서 이 영화도 뉴욕의 정말 구석구석을 좀 볼 수 있는 영화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관객들도 이 영화를 통해서 뉴욕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건 나도 몰랐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골목을 다닌다는 것은 이 단순하게 그 골목에 위치한 풍경들이라든지 건축만을 구경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서린 이야기들을 또 목격한다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요, 이 주인공이 골목골목을 걸을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저는 뉴욕의 정체성과 굉장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뉴욕은 또 다양성의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성의 역사가 뉴욕의 골목골목에 서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의 편집을 보게 되면 마지막 장면이요, 굉장히 거대한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뉴욕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고 서로 융화해 가면서 거기서 생기는 그 뿌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들이 얼만큼 자라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의미를 부여한 편집이 굉장히 또 인상에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또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하는 이 발로 걸어다니는 구석구석 걸어다니는 이 여행이 사실 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별거 없는 여행이에요. 네, 그런가요? 보통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면 뭔가 새로운 장소, 먼 곳에 있는 장소, 내가 잘 모르는 장소들을 방문하는 걸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주인공은 그냥 내가 지금 있는 장소, 이 도시를 어떻게 내가 한번 구석구석 살펴볼까 이런 건데요. 또 한 가지 인상이 깊었던 것은 이 여행에 뚜렷한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뭐 욜로의 개념이 이 작품을 만든 매트 그린에게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항상 우리가 여행할 때는 내가 사는 곳보다는 미지의 곳을 여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온 한국의 속담이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영화에 딱 어울리는 표현이 모르죠. 아닐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도 알게 되고 내가 사는 도시도 알게 되고 또 이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덤으로 영화도 만들어서 유명세도 타게 되고 이렇게 일석양거 이득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유명세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는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이 이 주인공 매트 그린이 사실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유명해졌지만 이분 자체는 사실 이런 유명세나 뭐 책을 쓰겠다, 내가 이거를 뭐 영화로 만들겠다, 본인은 사실 그런 의지가 없으셨어요. 아마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 그것이 그냥 걸으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걷게 된다면, 인간은 걷지 않으면 또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걸음으로써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수확물들을 또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으면요. 아, 건강하지 않으면 저렇게 걷는 것도 힘들겠다. 이 영화를 보면 나중에 나도 내가 사는 곳을 좀 걸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때 건강을 잘 챙겨야 되겠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네, 이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신 도시를 한번 나도 걸어 다니면서 이 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영감을 받게 되시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비욘드 섹션의 6작품을 한번 허남음 평론가님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6작품을 비롯해서 네. 올해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작품들은 어디서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네, 제12회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작품들은요,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웨이브에서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작품들을 비롯해서 많은 다른 상영작들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비욘드 섹션에 대한 스페셜 토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